안녕하십니까. 오비스트 부동산 TV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팔석입니다. 요즘 뭐 성남하면 뭐 통합 재건축 얘기만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주택정비형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물량이 공급된 게 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 같은 경우에. 성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시가지 중심으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활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할 단지가 이제 바로 남한산성 바로 밑에 흔히 말하는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군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도 인근에 있고 또 대학교 분소도 근처에 있는 아주 입지 좋은 대단지입니다. 3200세대 가까이 되니까 이건 꽤 큰 단지죠. 그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공자 선정 초회를 앞두고 있다 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서 오늘 양팔석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제 안전진단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를 통해서 분양 신청까지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많은 잡음이 그렇죠. 있음으로 해서 기존의 시공사가 이제 결국 계약 해지되고 새로운 시공사를 이제 찾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이제 현재 그 공사의 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양사 여기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포스코 ENC와 예. 두산건설 이 두 회사가 이제 명가들끼리 붙었네요. 붙었죠. 시공 능력에 있어서는 양사가 정말 대등하게 붙어볼 만한 그런 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사업장 근처에 포스코 ENC가 시공하진 않았고 크지 않은 현장이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을 두산에서 시공을 한 현장이에요. 저희 지금 제가 두산에서. 인발부하고 있는 현장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다물권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하나 사고 여기. 근데 그 조합원님들이 이제 저희 그 근처에 있는 두산에서 시공하고 올 5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진행하는 걸 보더니 역시 두산이야라는 얘기가 들을 만큼 어쨌든 우리가 흔히 예전에 90년대 일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제일 많이 본 아파트 브랜드가 보통 자이, 위브, 뭐 힐스테이트, 그죠? 네, 푸르지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입에 익은 아파트 브랜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나온 그런 이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또 한층 진화해서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요주에는 또 더 나은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 이제 사용하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성남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주공 아파트는요 87년도에 건축됐고요. 은행동 550번지 일대고 대지 면적이 15만 181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만 6천 평 정도 되고요.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 연면적이라고 하는 지하층 포함한 연면적까지 다 했을 때 61만 4,36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8만 6천 평 정도 되는 대형 단지죠. 그죠? HDC 현산하고 GS건설하고 컨소로 들어와 18년도에 시공사로 지정됐다가 그 이제 19년, 20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코로나 해서 원자재 인상, 분양시장의 극 침체 뭐 이런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공사비를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올려야 될 테고 그러는 와중에 시공사 해지가 이제 작년에 됐죠. 그렇죠. 이제 공사 단가의 상승은 정말 시공사들에게는 아주 메가톤급 그 폭탄의 역할인데 실제로 보면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년 이 4년간을 보면은 공사비 상승이 이제 건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건설 공사비 이제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 공사 지수라는 게 거기에 보면은 14.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요 근래죠 바로 이게 상승한 내역은 29%입니다. 그러니까 40%가 넘게 상승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너무나 이제 급격한 상승 때문에 시공사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데 원자재 상승도 상승인데 문재인 정부에 됐을 때 주 52시간 근무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인건비 상승에다가
건설 단계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맞아요. 이제 특히 그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있지 합동 않습니까? 사건. 재개발 그 사건에서 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철거 단계에서부터 이미 벌써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형 사업장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서 현장들이 연도별로 좀 나오죠. 22년도 둔촌주공, 단군 이래 뭐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촌주공이 한 6개월 섰었고요. 그 다음에 장의사구역이 또 섰었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대조일, 현대건설에서 하는 게 포크레인 바가지를 엎었다라는 기사를 한동안 했었죠.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 토지 등 소유자, 이제 조합원이죠. 조합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맨날 근데 이 매체가 문제예요, 양 대표님. 강남은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그냥 막 써 제끼는데, 물론 이제 특수 지역이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미래 환가 가치가 보장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1,500만짜리 짓더라고 하더라도, 84가 45억이다, 65억이다, 이게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예, 원밸류 50억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들여도 되는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법적 용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는 재건축이고, 열악하고는 재개발이긴 하지만, 성남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망도 좋아지긴 했지만, 여기는 어쨌든 은행 주공아파트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갖춰지니까 이제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 성남 구시가지 전체는 재개발 형태라고 보시면 열악하죠. 그게 타당하죠. 열악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 현장에 800만짜리, 900만짜리는 못 짓겠냐 이거죠. 질 수 있죠. 짓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냐, 불가능한 사업이 되냐라는 부분이 그렇죠. 되는 거죠. 일반 분양물로 환산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성남 요 인근에 분양했던 가격들이 한 어느 정도가 되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높게 된 거가 지금 현재 3,600만 원대. 산성역 근처에 있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 몇 년 전에 분양한 거예요?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입주가 4년 전이니까 실제는 약 한 6년 전에 이제 분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는 것이 경기 변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여건 변화에 의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속칭 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추가 분담까지 발생하게 되니까 분양 완성을 위한 분양 마감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피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시공사가 고민하는 부분이죠. 분양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마무리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100% 마무리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비 대출이란 자체는 직접 공사비 대출이 아니고 직접 공사비를 뺀 나머지 보통 직접 공사비에 이제 저희가 산정할 때 30%에서 한 40% 이제 계략적으로 산정해 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각종 용역비, 각종 분담금, 각종 세금을 포함한 게 이제 간접 사업비인데 그걸 보통 직접 공사비 한 30에서 40% 정도 책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간접 공사비 말고 간접 공사비에 대한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무이자 대출이다, 사업비 대출이다. 이거는 직접 공사비는 조합원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할 때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니까 그거를 공사비로 충당을 하는 거니까. 근데 조합원님들께서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이 사업비 대출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트리플 A라는 정부 기관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대출을 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공사의 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큰 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비 대출을 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보증을 한 상태면 트리플 A가 지급보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공사가 들어오든 이 정도 사업의 선택을 받는 시공사는 최하 20이나 30위권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한 8만 개 되는 시공사 중에서 그 시공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공사님들이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금리가 일단 트리플 A가 보증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사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많이 힘들다. 그거는 우리 얘기 아니고, 그건 정부 산하기가 이기 때문에, 그죠? 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바로 이제 그 공사비의 이제 대출 금리. 네네. 예, 특히 금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면은 무시하라고 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 어떤 아파트 A 아파트가 좋은데 나 거기 투자하고 싶은데 계약금 중도금이 무이자로 해서 잔금만 납부하래요. 그래서 여기가 좋은지 아니면은 계약금 중도금 이자가 있는데 이제 대신 계약금 중도금을 잔금 때 납부하되 이자 후불제를 택하는 이런 사업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이자 후불제 적용을 왜 하겠어요? 자신 있으니까 이자 후불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무이자,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은 물론 아닌데 중도금 무이자로 해서 잔금 대출을 해준다? 이런 곳들은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나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투자자에게 냉철하게 판단하시라. 보면은 이자 후불제에 의한 사업지 같은 데는요, 실제로 부담이 되는 비용이 작습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 세대당.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시해도 좋다. 조원님들, 그리고 시공사라는 영리 기업이잖아요. 무이자 감수하면서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어디든지 그 비용이 녹아 들어가요. 녹아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현장 설명회나 아니면 지침서 내용대로라면 한 2,000분 가까운 조합원들 앞에서 약속해서 선택을 받는 시공사잖아요. 그럼 그거는 간주는 지켜진다는 간주를 해야죠. 나중에 바뀔 수는 있어도. 그건 나중에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지켜져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번에 두 회사를 걸 좀 봤는데 여기 이제 화면 나가신 거 한번 보세요. 그 소비자 물가지수란 말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 공사비 지수란 게 있죠.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우리나라 소비재를 해서 대표 품목을 한 460가지를 정해서 이제 그 물가를 통화정책 기초 자료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 소비재에다가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크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건설 공사비 지수는 시공사들은 이걸 당연히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전혀 다른 부분이니까. 예, 근데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적용시키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 중에서 건설업에 특화된 자료를 반영한 지수가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 두산에서 수도권의 새 벽두에 정말 회사에서 대차게 붙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2년간 인상 유예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비자 물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가 잘못하면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엄청난 손실을 볼 수, 그러니까 이득에서 까지면 이제 그렇죠. 이익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악까지 난다고 손해 난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만큼 전사적으로 지금 신경 쓴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스코에서는 이제 그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간은 어떤 기관에선 건설 공사비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설 공사비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호할 테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공사비 지수를 선호할 텐데 이 문구 자구 하나에 따라서 나중에 몇 천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산에서 이번에 정말 전사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 설명회 때 한 거는 이제 다 근거가 남는 거니까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정말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사업장이구나라는 걸 저는 일단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건설 공사비 이제 지수를 이제 서로 양분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조합원들에게 예, 제시를 예. 했는데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빵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설공사비 지수가 반영이 되면은 누구 입장에서 안전빵이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설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인상률을 받으니까 2.5% 손해 볼 일이 정말 한마디로 0이다. 손해 볼 일은. 그런 반면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여러 변동폭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10년간 변동되어 오는 것들을 보면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그것을 이제 제안서를 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현재 건설공사비 지수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말 약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건설 단가에 결국은 다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에게 다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어떤 분양가 혜택, 분양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예, 맞죠. 현장에 이제 쭉 있어 보면 이 정비 사업을 할 때 두 가지죠. 만약에 내가 분담하는 돈이 많다고 하면 보장이 되는 거는 시장 가격은 보장이 돼야 된다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조합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 가격이 그만큼 확신이 없다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면 이 사업은 굉장히 힘든 사업이 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이제 항상 보면 재건축 사업장이 이제 출발조차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성됐을 때의 가격 형성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이것이 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이 은행동 같은 경우 이제 은행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들의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이제 필요했던.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당 부분 좋지 않을 때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조합원들의 뭐랄까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회사 이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이번엔 브랜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지만 도급순이 중요하죠. 근데 도급순이라는 거는 이제 시공 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한 8만 개 중에서 8만 몇천 회사를 평가하는데 거기는 이제 온갖 파트가 다 등하는 거죠. 공공공사, 민간공사, 환경 뭐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엔 경영평가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도급순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 자료 지금 하나 띄워주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저는 이제 선호하는 인용 자료는 이런 거예요. 부동산 114에서 발표하는 해마다 발표하는 아파트 브랜드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부분에 아파트 브랜드 지수를 발표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려면 저희가 뭐 기반시설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쁘게 잘 편안하게 뭐 모든 게 세트가 돼야 되겠지만 자 대표님 몇 년 전부터 각사 우리가 뭐 1군, 2군 뭐 다 통칭해서 하이엔드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제가 뭐 모기업은 말씀 안 드리고 생각나는 하이엔드 브랜드 몇 개 얘기해 볼게요. 뭐 더 DH, 뭐 서밋, 르엘, 아크로 또 오늘 말씀드리는 위브 더 제니스. 위브 더 제니스. 그건 두산건설의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은행 주공에 아까 제가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위브 더 제니스 브랜드를 특화된 하이엔드 브랜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산건설이 그만큼 이제 여기에 공과 이제 정말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두산건설에 지금까지 쌓아온 그야말로 이제 정말 아낌없는 그런 명품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중심, 서울 안에서도 25개구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쓸 수 있는 데는 10개구 아래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남시 은행 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하이엔드 브랜드인 그 두산 포스코는 위브더 제니스, 몰랐어요? 포스코는? 거기는 더샵을 씁니다. 그냥 더샵. 일반 브랜드인 더샵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말 브랜드가 수주에 대한 그런 열정은 열정도 있고 정말 나중에 느낄 가치 수 차이도 있어요. 생기지 않을까요? 가치 차이는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보죠. 어떤 분들은 그 가치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이제 가치는 그냥 단순히 하이엔드 브랜드야라고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라든가 내장재들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비사업 현장에 가면 그 조합은 청산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랜드는 남잖아요.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정비사업에서 일반 뭐 1군, 1.5군 이런 브랜드 쓰는 가치도 몇 세대 이상 뭐 이런 걸 따지는, 물론 이제 출혈 경쟁이 되고 막 선점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옥석 가르기가 되는 양극화 시대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런 시장에서는 그 수주심의 할 때 여기에 우리 브랜드를 넣어야 말아야 될지를 굉장히 엄격히 따지고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시공사가 그런 것들을 함부로 남발하게 되면은 기존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썼던 단지들의 많은 그 데미지가 생기죠. 예.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잖아요. 시공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이 단지에는 이 브랜드를 써야 된다, 이제 쓸 수 없다, 이런 것을 옥석 가리기를 정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스카이라인이 그렇게 높게 위브더 제니스 깃발을 꽂은 데는 부산 가보니까 거긴 70층 이상 거의 다 위브더 제니스더라고요, 정말로. 예, 물론 뭐 거의 다는 아니지만은. 일단 뭐 제 표현으로. 그만큼 기술력이나 어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편향된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저는 두산이 좋다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의 브랜드를 이제 은행 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제 대단한 거죠. 제공을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두산건설의 이제 열정과 의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편향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객관적인 어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도 현재 그 두산건설의 그 의지는 타 사업장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 그만큼 아주 열정적입니다. 조합원님들 하여튼 저희 얘기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편향됐다 말씀을 고백을 하고 방송을 했으니까요. 꼼꼼히 잘 비교하시고요. 근데 제가 수많은 경험을 한 결과치로서는 사업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공사비랑 내 추가 분담금 얼만데,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은행주공 아파트 조합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는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관심 있는, 시장에서 관심 있는 적도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 저희 방송 보고 또 도움이 된다면 또 요청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양 대표님이랑 같이 그때는 뭐 현장을 나가서 찍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